제주도에서 조례가 제일 먼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봉 부장님께서 마련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야 할 때 참다운 삶이 무엇이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보람된 삶이 무엇이냐, 오늘 이 정책 토론에서 아마 좋은 지혜의 그런 가르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영양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간다운 삶과 행동에 대한 성찰 역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금일 토론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인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영양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진위를 대신하며 무의미한 영양의료를 중단하고 중요한 마무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입니다. 그 법을 만들고 이제 법이 제정됐으니까 잘 이것이 활용돼서 외다인 문화가 발전하는데 기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제 역할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이 초고령 사회 장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마무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구나.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실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고민하고 또 그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또 내가 알고 알리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내 뜻대로 잘 마무리하는 것, 웰다이의 다양한 과제들의 공통된 원칙 또는 기준이 바로 자기결정권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 2020년도에 제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만 은퇴를 하고 뭘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왕이면 제가 입법에 관여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을 더 많이 홍보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게 그 법 제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활동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이렇게 웰라인 문화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뵙고 좋은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죽음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뭐니 해도 장수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일 거고 또 하나는 현대의학의 발달이 또 크게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연명의료와 직접 관련이 안 됐지만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발전해지고 부를 축적한 세대가 또 등장했다는 것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단순화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고령화의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나이 먹어서 은퇴해서도
몇십 년, 적어도 20, 30년 한 세대를 더 사는 경험은 인류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구의 국가들은 그런 경제 발전이 좀 일찍 도래하면서 적어도 100년에 가까운 노년기를 맞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0년도에 고령화가 시작돼서 불과 25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먼저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가 닥쳐온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문제에 대한 대응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오하는 사이에 닥쳐온 미래, 준비 없이 맞이한 미래가 바로 이 고령화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상 성장기와 사회활동기, 경제활동기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큰 집단적 사회적 고민이 없었는데 나이 먹어서도 30년을 더 사는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이 노년기의 삶에 대한 문제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출생의 신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다 준비를 잘하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마지막 단계 은퇴와 죽음에 대한 준비가 특히 좀 경험의 부재도 있고 또 사회적인 그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부재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웰라인 문화운동을 하면서 우리 삶을 내 뜻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내 생명에 대한 결정으로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기고 또 하나는 내 재산에 대한 결정과 사회적 가족을 비롯한 관계 정리를 위한 결정으로서 유언장 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래에 대해서 내 뜻을 반영하기 위한 장래의향서 쓰기나 후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장기기증 서약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전연명의향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크게 촉발했던 사건이 바로 세브란스에 입원했던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김할머니가 병원에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셨었는데 아마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식물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끼고 고생을 하는데 회복되지도 않고 또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신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인공호흡기 끼고 그런 거는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오셨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띄워달라 하고 병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그런 환자 가족의 요구를 들어서
퇴원을 시킨 의사들이 처벌을 받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겨우 가족이 이겼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 논리는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로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 행복이 어떻게 행복이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병원이 결정하느냐? 가족이 결정하느냐?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꾸준하게 확산이 되어 왔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입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신문 제목에 연명의료 결정법을 별칭으로 존엄사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안락사하고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지금 안락사라는 것이 굉장히 좀 혼용되고 있어서 그런 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 연명의료 결정법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별칭으로 존엄사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안락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빠르게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에도 의사제력 사망을 허용하는 안락사법이 발의돼서 있습니다만, 이게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논의가 시간을 갖고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이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그러한 상황에 이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락사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안락사는 그야말로 21세기 아젠다입니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처음 허용된 곳은 미국의 오레곤주입니다. 오레곤주가 1997년에 Death with Dignity,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법, 이렇게 해서 입법이 됐고, 유럽에서는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또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이 돼서, 최근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입법 단계를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과 20여 년, 21세기에 접어들어서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안락사 허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이 문제를 열린 자세로,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신중하고 깊이 있게 좀 충실한 논의를 공론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락사법이 제정된 지 9년, 시행된 지 7년, 그리고 현재 사전연맹으로 의향서 등록한 인원이 300만 명이 넘고 있는 시점에서 현황과 문제점, 또 개선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허용 범위에 있어서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호흡기 착용인데, 인공호흡기 착용은 안 할 수가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공영양급식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소멸 과정이 영양 섭취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호흡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인공영양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안 되고 인공호흡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허용 요구,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인공영양공급 중단을 허용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의 문제인데, 적용 시기가 현재 말기 중에서 좁혀서 임종기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합니다만, 이 임종기의 판단은 너무나 마지막 단계에 같은 기간,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임종기에 대한 판단도 그렇게 명확하게 일치되기가 어렵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말기 상태로 좀 확대해서 적용해야 실효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의식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록의 법적 효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실 등록한 분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 생각이 어떤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논의해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면은 구태여 그렇게 법적인 장치까지 좀 강화할 필요가 꼭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이, 환자는 표현을 못하고 가족들이 사전연명의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일반적인 처치를, 치료를 요청하고 하는 경우에 생기는 갈등이나 혼란을 많이들 경험해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내 생명에 대한 결정이지만 그것이 가족에게 또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논의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활동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또 이렇게 지원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보건소들도 상당 부분이 등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또 지방정부들이 조례를 갖고 있지 못할 뿐더러 조례가 있다 그래도 굉장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웰다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데 역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7, 8년 동안에 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격증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개개인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흘러넘겨갈 수 있는, 내면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원적인 자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 잠수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더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경주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가 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좋은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혜영 엘다의 문화운동 대표님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어떤 법적인 제도 마련 과정과 의미와 그리고 그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대안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풀무원을 설립해가지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 운동을 책임지시더니 지금은 또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인 문화운동을 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네 분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죽음은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0세 시대에 죽음을 배우다 삶을 책임지고 또 죽음까지 책임지는 이 병원에서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아까 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고 평소에 자신들의 어떤 소견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현채 선생님, 송창건 선생님, 화정식 선생님, 이용순 선생님 이 순서대로 이렇게 토론 발제를 하도록 하고요. 발제 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제가 끝난 다음에 서로 토론 발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현채 선생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소개를 따로 안 했어도 될 만큼 웰다인 또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수백 차례 어떤 강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중학 전도사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7페이지 정도 이건 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까 언급됐던 브라다 병원 사건이라든가 김한명 사건도 세월이 오래가면서 많이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소수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4페이지 중간에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인권 오해를 요약하는 한 4가지 정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작성해 놓으면 난 앞으로 심폐소생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죠. 상당 이런 분들 만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물에 빠져서 입사 직전에 절제절명의 순간에 빠지면 당연히 심폐소생술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인공호흡기 치료 받고 해서 목숨을 건져야 되겠죠. 이런 오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원혜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락사 일종 아니냐. 안락사는 전혀 다릅니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이제 조력사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조력사는 사실 이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스위스에서 1942년에 시작이 됐죠. 벌써 8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적극적 안락사는 아까 언급된 대로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적극적 안락사가 진행됐는데, 둘 다 모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밖에 안 되는 이런 말기 환자가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자신이 복용하는, 이게 조력사가 되겠고, 의료진이 이걸 주사를 한다든가 환자에게 주입하는 게 이제 적극적 안락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작성해 놓으면 아무 때나 병원 치료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회복 불능 상태라고 해서 아무 때나 중단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임종 직전이라는 판단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기 암이라고 해서 다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임종이 임박했다,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판단이 서야만 이런 사전혁명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요. 의식이 안 좋더라도 내 의향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거 써놔도 막상 그럴 상황이 되면 본인의 의식이 없고, 가족들은 저마다 의견이 달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목소리 큰 가족 구성원이 주장대로 중환자실에 옮겨지는 경우도 많고, 또 이번 기간 중에 한 번도 코빼기를 안 비쳤던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이 나타나서 큰 소리 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또 말기암 환자가 의식이 나빠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서 응급실 가면 이런 걸 다 해놨으면 그것 때문에 해주면 되는데 또 물어봅니다, 의료진이.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또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나 이거 서류 작성했다가 아니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자, 자식들한테 가족 구성원이 세뇌가 될 때까지, 틈날 때까지 얘기해서 이게 이런 상황이 올 때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서류 작성해놓고 공부해 넣어놓고 아무 얘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수시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5명 중 1명만이 작성했다는 기사를 보면 아직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알아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본 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해서는 죽음의 실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수십 년간의 삶을 딱 한 번만 살고 어느 날 연기처럼 뿌리에 사라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이 아마 더할 날이 두렵고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마지막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사전혁명으로 의향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벽이 아니라 즉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 이런 주장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국제적인 명망 있는 과학자와 또 일부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의식의 불멸 선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과학자들은 모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였는가?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알아보고 이를 임종임박한 환자가 좀 흥미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돌봄을 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모였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선언하죠. 11개 선언문은 엑스프로라는 학술지 2016년판에서 직접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1개 선언문을 여기 3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또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나 영맹을 신령수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과학자 의사들이 모여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촉박한 죽음 문화가 개선되면서 이런 사전연명 의료 의안서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국민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또 본인이 써놨어도 가족들이 반대하는 배우자나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런 일도 아마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토론을 조금 미루기로 하고 우리 손창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 특별자치도 의회에 의원하고 있는 손창관입니다. 정인채 유명희 교수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전문가이시고 의학 개통이든지 아니면 상담을 관련하는 분들이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셨던 분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현실적으로 의원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관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사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래 다잉에 대한 이 개념으로 제가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어떤 의지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은 오버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요양원 원장을 한 8년 했었는데요. 비영리법인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싸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문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들 수고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병원 내에 있는 동안에서의 또 다른 갈등과 다툼 이런 등등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원 원장하면서 어르신이 들어오셨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우리 보호자님들 저를 좀 믿는다면 편하게 말씀하시라. 아버지 어머니 어디까지 모셔주는 게 좋을 듯하냐. 이곳에 꼭 집처럼 우리가 이제 모시려고 좀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인명치료하고 이렇게 좀 하실 생각이신지 솔직하게들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마음 터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죄의식 가지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의료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사망 확인서라고 하죠. 의사의 최종 확인서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당시에는 몇 번 돌아가신 거 이제 확인 설명하고 그러면 그런 인정해준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결국 타살의 흔적이 있는 없든 관계없이 결과 조사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0% 자녀들 동의하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전문가들이 좀 오랫동안 경험했던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다른 임종실을 좀 마련했습니다. 어수선이면 또 안 되니까 마련해서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 되면 미리 자녀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뒤돌아보면 지금도 매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법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죽으러 병원에 가는 꼴처럼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참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아까 이제 이상봉 현재 의장님하고 둘이 우리 정책연구위원님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조례를 2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도청조례, 하나는 교육청조례인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아시는 것처럼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2개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만약 이제 교육자치가 일반 행정자치와 같이 지금 되어 있다면 도조례 하나라면 통과될 텐데 굳이 교육청 조례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이제 조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장님은 도청 조례를 만들라, 나는 교육청 조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교육에도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연명 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 웰다잉보다 웰빙 개념의 전제를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이제 뭐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약간의 철학적이고도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부분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담아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갑작스럽게 큰 사고들을 당해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뭐 가장 최근에 무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가장 사랑했던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갑자기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의 그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제 오래 사셔서 이제 돌아가신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이분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면서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것을 가져 있어야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늘 아끼셨던 분들 뭐 이모님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7년 동안 버티고 왔는데 최근에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뭐 실망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상임위에서 통과 안 돼서 본회의까지 오지를 못했거든요. 본회의에서는 일반 의원들이 있으니까 통과될 걸 저는 충분히 얘기도 나눴고 그랬는데 교육위원회 속에는 의원님들이 5분 계신데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 출신입니다. 뭐 굳이 제가 동료 의원님들 그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들이 통과 안 돼서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어떤 가치관이 되고 하는 이런 형성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려서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주제 연명 치료에 대한 의향서를 어떻게 홍보도 하고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이제 교육청 조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때에 실망스러움이 좀 많이 좀 있는데요.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라도 더 홍보돼서 죽음이라는 게 뭐 100% 우리 다 죽는 거고 그런 건데 두려워하거나 괜히 충격이 쌓여 있지 않도록 우리 사전에 아이들에게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그 오가사와라 군요라는 그 일본 제때 호스피스 협회장 그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더없이 홀가분한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살던 곳에서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아무리 의술이 발전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치료받아 나가고 지금 우리 집으로 찾아가는 준의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최근 뭐 우리 건강주치라는 제도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또 뭐 방문 서비스 이것만 아니라 지금 방문 의료도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되게 되면 연명 의료에 관련한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나가고 또 판단도 좀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가져지게 됩니다.
저희 집에 사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원래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한 70년 넘게 같이 해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고 그 다음에 1년 정도에서 요양원에서 또 이렇게 잘 지내오시다가 결국에는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정도 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근에 지금 아버지 혼자 계신데 그 아버지랑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저희들 집으로 저희 자녀들 있는 집으로 모시려고 당연히 하죠 저희가. 그런데 절대 그런 공감이 안 되고 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자체가 불보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자녀들이 늘 갑니다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있는 게 좋겠는데 그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까 이제 심화 확대되고 그렇게 좀 해서 실천력이 있도록 좀 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죽음을 잘 존엄 있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아까 얘기한 이제 오가사와라 분이라는 사람이 지은 더없이 후가분한 죽음에서 이렇게 다들 집에서 마지막까지 죽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임종을 맞이한 마지막 고백이 하나 아주 강하게 와닿는데요. 마지막 죽으면서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특별히 잘 주제에 맞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창건 의원님이 웰다잉, 죽음 준비 교육,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로서 죽음 이해 교육, 이거를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함께 했던 저로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러나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꼭 조례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의원님이 역할이 중요한 게 아까 그 사전연명 유형서 법적으로 법률로는 통과됐지만 조례는 또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12월 달에 다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재선 이 법률에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정식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룡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식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 이런 연명으로 개정법 자체가 시행되면서 공룡윤리위원회라는 게 구성됐고 시범사업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이제 여러 경원장님도 그렇고 이게 사전연명의료 양사라든지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면서 저희가 팀이 구성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나갔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의과대학교 교수니까 이제 학생들을 생각하면 의과대학교에서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뭘 가르치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해봐야 한 2-3시간 정도 죽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유언장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고 영명으로 결정법에 대한 것은 윤리적인 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인턴 선생님이나 수련의가 된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사망진단서 하나 쓰는 거를 굉장히 법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망진단서 하나 쓰면서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할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니까 의과대학교 교수로서는 참 이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연명으로
개정법이 진행이 되면서 암과 4개 질환에서 말기 인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질환은 다 포함이 되지만 인정 과정에 대한 법적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고요. 또 수율에서부터 수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인정 기간을 그럼 어디로 택해서 이걸 할까? 말기 같은 경우 암에 대한 말기 정도에 대한 정의는 정확합니다. 암을 제외한 그 말기에 대한 정의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암은 지금 현재까지 항암 치료라든지 표적 치료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의학 상태로서는 치료가 안 되는,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가 말기라고 딱 정확히 못을 박을 수는 있지만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 과정으로밖에 말기라고 이야기하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인정 과정을 정해야 되는데 인정 과정이 법적으로 수일에서부터 수개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어디 선까지 아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는데 이걸 심폐소생술을 사전유명으로 적었으니까 심폐소생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인정 과정을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이제 숨을 떼고 사전유명 계획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적인 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의과대학교에서 교육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의사가 되면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 돌아가실 때 정도 되면 해지를 도는 것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의사소통을 자체로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어려운 혼자 대학에 들어가 있지만 그는 시험을 친다든지 하면 잘합니다.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돌아가시는 분 지금 호스피스를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마디가 사실 위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요령도 조금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생뿐만 아니고 전공이 수련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너무 법리적인 문구만 갖고 해석을 다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2016년도 제정될 때 지금은 이제 조금 개정이 됐는데 딱 4가지로만 딱 국한이 됐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투석, 항암치료 이렇게 4가지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가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 볼 때는 심폐소생술이라 그러면 당연하게 승합제를 쓴다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자가 없다고 그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의료 현장이랑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행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게 적었을 때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꼭 한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이게 효도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승합제 쓰는 거하고 수혈하는 거. 요거는 이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사전유명 의뢰서를 적는다는 자체가 말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분들의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너무 이제 죽음을 너무나 도외시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렸을 때는 집에서 다 돌아가시고 집에서 조상치고 다 했을 겁니다. 죽음이 그냥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되면 그다음부터는 딱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문화적인 아까 법률도 참 중요하고 한데 문화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 멀리 있지는 않고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전 연명 의료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이게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많은 일반 대중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용준 원장님, 네,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재택의료, 방문의료를 하고 계신데 많은 경우들을 또 목격하고 또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에서 방문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집으로 가는 준의원 원장 이봉준입니다. 저희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위해 현재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조치, 생애말기 돌봄, 그리고 가정내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환자분들은 대개는 좀 생애말기에 접어든 환자분이고 그 중에서 제가 보는 환자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집에서의 임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년도 노인 실태 조사에서 실제로 전체 노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53.9%가 다 집에서 받는 임종을 희망했지만 사실 이제 정작 조사를 해봤더니 의료기관에서 임종이 72.9%로 굉장히 높게 집계됐고 자택에서 임종은 14.7%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생애말기에 접어든 환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병원 중심의 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같은 이 방문 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이 생애말기 돌봄의 연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치의는 환자의 오랜 건강 이력과 가치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기 상황에서 가족과 환자 간의 신뢰 기반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전협력 의료 계획서 ACP 시행률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자가 원하는 어떤 돌봄과 사망 장소를 반영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최근의 환자인데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지속해서 진료를 보던 환자분이고 이분이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ACP를 받았고 최근에 이제 좀 급격하게 좀 노쇠가 진행되고 하면서 구강으로 섭취도 힘든 상황이고 하는데 가족분은 이제 비위관이라고 하죠. 콧줄을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어르신이 의식이 있을 때 저희가 이 사전용역 의료 계획서를 받아놔서 어르신은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연화장애식을 하면서 이제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애말기 돌봄은 단순한 저희 미충족 의료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자기 결정권과 존엄권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를 잘 시행하려면 우선 병동, 가정, 지역사회가 이어지는 체계, 즉 연속성이 보완되어야 하고 호스피스와 재택의료센터의 활성화, 그리고 말기 환자 대상 방문 습관 현실화, 그리고 인두제, 행위별 성과 기반을 결합한 혼합지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면서 임종기에 어느 정도 접어든 환자 보호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수액 좀 놔주세요. 전혀 못 먹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이제 현실에 직면을 하면 많은 의사들이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완화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잘 전환하지 못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을 살리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치료 중단 행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 직업 윤리와 상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수액 투여로 인해서 이 환자가 결국에는 호흡곤란과 부종이 생긴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액을 투여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국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의 성공은 병원처럼 최대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를 멈출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집에서 존엄하게 끝까지 환자의 임종을 지켜줄 수 있는 저희 자세에 달렸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진 의사 면허는 또 한 분의 인생을 또 존엄하게 마감시킬 수 있는 저희 또 산업진단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 학생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재택의료는 질병이 중심이 아닌 돌봄이 중심으로 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와 같은 재택의료 센터가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사회와 정책 기반 안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잘 실현시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으로 가는 주니어 원장 이홍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도 병원에 많이 오죠. 아파서도 오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도 오고 또 죽는 그 순간에도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한 자연인으로서 집에서 늙어가고 집에서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게 꿈인데 꿈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우리들이 어떤 선택이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그런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분 발제 토론을 이제 봤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토론을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까 원혜영 대표님께서 사전연명의료 요양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또 의견들을 문제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 사전연명의료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를테면 이제 인공호흡은 중단이 하게끔 돼 있지만 인공영양공급 중단은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우리 이용준 선생님께서 아까 수액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이게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이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대표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 연명 의료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허선 선생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연명으로 요양서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기나 인정관념을 넘어간 상태 같으면 사실 혈관에 주사를 한다든지 하는 게들이 호흡곤란이 빨리 옵니다. TPN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 링겔 이렇게 달아놓는 거를 굉장히 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게 해결된다는 쪽이 전문가들이 많고 인정관념이 넘어갔을 때 그런데 이제 가족분들은 왜 이런 걸 안 해주냐 라는 것들이 하는데 그걸 참 설득하기가 굉장히 지금 필요해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호흡이 편안해지고 아마 정상적인 말기 환자가 아니고 수술을 했다든지 하면 정상적으로 장기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는데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 대변으로 배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만 그런 게 안 되는 경우에 이게 되면 몸에 수분이 축적이 되면서 오히려 다리가 그냥 굉장히 많이 부어서 다리에서 물이 나오는 정도까지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고도 링겔 같은 것들 너무 많이 안 달아주면 그냥 이게 사람을 빨리 돌아가시게 하지 않냐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설득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다른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보면 한 3, 4분, 5분 내에도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환자분들이랑 상의를 하게 되면 10분에서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득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느 정도까지 설득하다 안 되면 그냥 달아드리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수과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의 가치관의 또 문제가 좀 있고요. 그걸 안 하는 것 자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에 강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가 교육받아서 전부 다 치료거든요. 그래서 힐링시키고 완전히 이제 좋게 만들어서 사회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게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나도 불편하고 환자 보호자도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될 건 아니고 교육도 필요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기 그런 걸 많이 달아달라고 그랬을 때는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이게 오히려 환자분한테 더 해가 된다는 것들을 더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있는 부분, 국민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 내지는 가족들, 특히 가족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한 많은 사전 교육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전현채 선생님 인공 연형 공급 중단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대체로 허정식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다 거의 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제 조금 부연하면은 이제 말기 특히 암 같은 걸로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안 먹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돼서 안 먹는 거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가 돼서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넣으면은 그런 부작용이 나오죠. 체중 체표 면적 계산해서 칼로리 그대로 또 넣어주면은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생각도 못한 아주 소량의 칼로리만으로도 오히려 환자가 훨씬 더 편하게 지내다가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 환자 보호자들 얘기하기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자기가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덜컥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나서부터 죽음 문제가 되니까 다 힘든 거죠. 환자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고 그 전부터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됐고 어떤 문제가 올 거지 이런 걸 좀 생각해 왔다면 그런 얘기 꺼내기가 훨씬 더 쉽고 수월할 텐데 그래서 죽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까 송창건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제주도의회에서는 죽음 교육 진흥조례를 만들었는데 교육청에서 무산된 게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죽음을 자꾸 얘기하면 염세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않다는 게 이제 일본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사가 1년에 12번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살 문제 또 시험 선고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사후세계 자살 문제 이런 걸 10번을 교육을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했으면 학교형 항의 전화가 핏받치듯 쏟아졌을 텐데 몇 년에 뒤에 고등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 이런 게 30% 이상 줄어든 거죠.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게 일간신문 기사 보면 사는 게 버거우면 공동묘지를 산책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공동묘지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공동묘지 가서 죽음을 집중적으로 노출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중요함을 더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건강을 챙기고 가족의 중요함을 더 느끼게 되고 오히려 술, 담배도 멀리하고 건강 챙기는 쪽으로 간다고 해요. 공동묘지 도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동묘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 심리 테스트인데 노트북 들고 있다 떨어뜨릴 때 누가 많이 도와주나 봤더니 공동묘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40%나 더 많이. 그리고 공동묘지 정조 도는 사람들은 되게 낯선 사람은 우리는 되게 이제 방어하고 경계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교육청에 많은 교육위원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오해인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준 선생님, 원혜영 대표님이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적용 시기를 임종기가 아니고 말기로 좀 이제 늘려야 되지 않겠냐,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또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기로 이제 전환을 해야 환자가 최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그 ACP를 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임종기에 적어주면 사실은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여러 가족들의 이제 서명을 받고 사실 가족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랑 다른 거기 때문에 조금 말기로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조금 이제 오해가 계속된 것 같은데 그 의향서 작성하는 것이 인도기에서 알기로 한 게 아니고 이 적용, 그 중단, 치료 중단 같은 것들을 할 때. 그게 이제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인종기는 아니고 이제 말기인데 요즘에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급성기도 이제 열이라고 또 감기가 걸려고 열이 많이 나는데 그럼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또 수액이나 여러 가지 항생제나 이런 약을 쓰면 어르신이 또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세부적인 항목을 나눠서 뭐 급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수면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교정을 하되 좀 이런 의학수를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주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명의료 적용 시기를 저는 적용을 말리면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의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연세가 워낙 많아져 초고령 사회, 아까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의 결정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사전 연명으로 연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가족분들이 그 의식이 별로 안 좋을 때 이게 적응이기 때문에 무시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다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돌보지를 않은 사람들 육지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제주도 그러니까 육지에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와서 지금까지 내가 못했으니까 불효하는 거를 이번에 만회를 해야 된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평소에 부모님 자주 뵙고 이렇게 효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걸 안 하면 내가 몸속에 이런 걸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말기에서 말기라는 게 진단을 의사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2명의 전문가 이상이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말기부터는 이게 이행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전증명으로 요양서는 건강할 때 적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기에 대한 거는 말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선생님들 또 우리 그 정병 원장님, 대학병원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전연명 의료 이 의향서를 전국에서는 300만 명이 이제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까 5,800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인구가 전국의 한 1% 정도로 그냥 잡는다면 한 3만 명은 됐어야 되는 건데 아직 1만 명도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허정식 선생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고 참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기도 한데 그 정보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송창건 의원님 이제 지원 창구 이 계획서를 쓰시는 아까 이제 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라든지 기타 여러 기관에서 이걸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원혜영 박제자님 주신 내용으로 좀 간단해서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이거를 조례에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사전의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관련한 부분을 홍보를 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예산 뒷받침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이 되도록 이제 시기마다 좀 뭐 경로당을 찾아가는지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공중으로라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좀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주제랑 꼭 일치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때 학교에서 성교육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학부모님들이 강한 반대를 했고 선생님들이랑 왜 이런 교육까지를 학교에서 담당해야 되냐 이런 주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놀라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들도 늘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인권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주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성인이 됐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잘 안다? 천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닥쳐서는 더 정신없고 뭐 사람이 사면을 하는 것이 그게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싶지. 그거는 뭐 인간사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아 있으면 판단 내릴 때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좀 될 것이고 그렇게 상당히 정신없을 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이렇게 함께 나눠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정민치 교수님과는 오늘 토론에도 여러 번 좀 해서 이제 그 말씀 이제 들으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유럽권에서는 성당대 유명한 성당대에 지하실에 공동묘지처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신부님들 훌륭하신 신부님들의 무덤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심권 내에 공동묘지가 있다든지 해서 늘 메멘토 모리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주로 저 멀리 공동묘지 멀수록 좋다 해서 이렇게 지금 해놓으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관련한 이 주제를 이렇게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서 좀 미리 대비해 나가게 되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어져서 사전 연명 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판단도 매우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아까 저희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폭발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행위별 추가가 제도가 아니니까 이제 판단을 하더라도 이제 뭐 폭발 추가에 통보를 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여전히 있게 될 것이고 좀 있는데 행위별 추가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처치 방법이든지 이런 생각을 좀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지고요. 아까 찾아가면서 하는 이런 수가에 관련한 부분도 좀 technic적으로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환자에서 뭐 몇 분 내로, 1분 내로, 2분 내로 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면서 거기다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수가들을 대폭적으로 더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하정식 교수님 공영위원장님이신데 제가 최근에 아까 어머니 들어가셨을 때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가족들이 참 편안하게 어머니를 다른 치료 없이 이렇게 고통 없이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토론자 중에 한 말씀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계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지원책이 아까 뭐 행위물 수가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스피스 완화를 병동형 입원형이 있고 가정형, 장원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형인 경우 같으면 사실은 정부 지원금이 4천만 원 조금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것도 이렇게 포괄수가제로 돼 있어서 어떤 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 있고요. 우리 제주도에 인원이 한 50만, 지금 70만 정도, 이제 허수도 좀 있을 것 같지만 50만 명 정도의 보통 하면 25병상 정도가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병동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간호사부터 해서 그 교육 인력들이 다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성의시설이 원래 21병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의료보험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못 구하다 보니까 지금 11병상에서 15병상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9병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실질적으로 늘리려고 그러면 25병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기관에서도 이 법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팀의 구성이 되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기반이 맞춰야 되는데 그게 지원금이 6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국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아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게 못하는 이유들이 보건소도 지금 보면 예방 활동이라든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 관리, 재가 관리 이런 걸 너무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만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은 없고 무조건 하라.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런 사무실 이런 뿐만이 아니고 인원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홍보 자원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원혜영 대표님 또 네 분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논의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의학계와 법조계에서 그것이 문제점들을 공유하면서 또 보완책들을 좀 마련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그만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사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는 죽음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